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오늘은 조직폭력배 2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2세대는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그 대표적으로 서울의 신상사파, 즉 신상현 씨부터 설명할까 합니다. 그는 1932년 서울 태생이죠. 그는 원래 김두한 또는 이화룡 사단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만은 5.16 군사정변 이후에 모든 조직들이 세력이 소멸되거나 검거됨으로써 일망타진되는 등, 즉 명동의 그 무주공산일 때 과거 이화룡이가 운영하던 그 서식처를 손쉽게 장악하게 됩니다. 그는 약 10년간 외부에 도전 없이 자기 관할 구역을 잘 지키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1975년 양은이파의 조양은 등 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보이 호텔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습격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상 이선으로 물러나지만 이렇게 당하고 있을 신상현 씨가 아니죠. 그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전라도 쪽의 폭력배 박종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태촌이를 소개받습니다. 김태촌이는 아시다시피 서방파의 두목이죠. 김태촌이를 불러서 조양은이 일행을 손을 봐주면 평생 뒤를 봐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끝에 마침 전라도 광주 쪽에서 털을 잡고 있던 김태촌이는 서울에 올라와서 서식처가 없을 무렵에 신상현의 제의를 고맙게 받아들여서 결국 조양은 일행을 찾아서 미행하다가 1976년도 조양은 가깝게 지내는 오종철이라는 사람을 습격해서 병신을 만듭니다. 칼로 인대를 끊는 등 병신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양은이파와 김태촌파, 이 다음에 3세대로 분류되는 이들이 서울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고, 이때부터 조직폭력배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두 양대파가 조직폭력배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상현이는 조양은파에 의해서 습격을 당한 이후로 사실상 자기 세력을 잃고, 다만 전국 조직폭력배의 두목급들하고 교류 관계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조일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1938년 전북 부안 출생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전국 열차 잡상, 소매치기, 넝마주의, 그 당시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올 데 갈 데 없고 어렵게 사는 이 불량손들을 총집합한 곳이 천안, 역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열차 잡상인, 소매치기, 넝마주의들,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조일환이는 잘 통제하고 통솔해서 이들을 단결시키고 뒤를 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커나갑니다. 특히 조일환 씨가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유경수 여사의 저격 사건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는 등 이런 행위로 인해서 언론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세상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런 와중에 김두한 또는 이화룡, 이들과도 깊은 유대를 가지고 살면서 특히 김두한 씨와는 호영호재하면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렇게 조일환은 전국 조폭들 두목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접대를 받는 등 특히 일본 야쿠자들과도 교류를 통해서 이 폭력 세계에서 사실상 진짜 오야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분은 정치인들과도 깊은 유대를 가져서 조일환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오는가 하면은 축하 환호를 보내는 등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러다가 2009년 71세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조일환 씨를 81년도에 천안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경위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조직과 조직 간의 그 다툼, 이것은 필연적으로 피를 부르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원에 북문파 대장 김찬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찬웅이가 자기 조직
대선배를 납치해서 밤새 결박해놓고 린치를 가합니다. 수없이 구타하고 아침에 풀어주어서 그 구타를 당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 같은 건달끼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날짜로 수원을 뜰 겁니다. 하면서 김찬웅이 등에게 밤사이에 납치돼서 묶인 채 구타를 당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수원을 뜨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 조직과 조직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김찬웅이를 검거하기 위해서 형사들을 총동원 시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는데, 원래 전국 조직 폭력배들은 당국의 수배를 받는다든가 쫓기게 되면은 조일환 씨 아니면 대전의 신모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조직 폭력배 상호 간의 문제 또는 그 조직 계보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일환 씨한테 전화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더니 흔쾌하게 천안 모 호텔 커피숍에서 몇 시 만나자 해서 제가 두 사람이 갔어요. 저와 제 일행 하나와. 건장한 남자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제 소개를 했더니 조일환 씨가 웬일이냐 해서 그 수원 북문파 두목 김찬웅이가 반대 조직 선배를 밤사이 납치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서 앞으로 김찬웅이를 검거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김찬웅이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에 숨겨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일환 씨 얘기가 나보다 더 흥분을 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아무리 조직 건달 세계라도 위기 질서가 있는 거지. 대선배를 밤사이 끌어다가 납치하고 폭행했다면 가게쇼 내가 직접 잡아다가 데리고 갈게 하면서 흥분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고 또 과거 불우했던 얘기도 하고 또 현재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 전국 조직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소상하게 고맙게도 얘기해 줌으로써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이분은 2009년에 71세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이 조일환 씨 얘기를 끝으로 2세대는 생략하고 다음에 3세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6년도 조양은이에 의해서 신상사파의 거처인 명동 사보이호텔 공격을 시점으로 해서 3세대의 범죄와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조직폭력의 춘추 전국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이때 대세를 이루었던 조직이 양은이파, 또 김태춘의 서방파, 그리고 부산의 칠성파, 그 다음에 오비, 이동재 등이 4개파가 조직을 크게 이루게 됩니다. 이때 간단히 한 사람씩 요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양은이는 75년 1월 달에 명동 사보이호텔을 습격해서 신상사파를 몰아내므로써 신상사파는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상사가 마지막으로 김태춘이를 불러서 조양은이를 타도하도록 부탁을 함으로써 김태춘이가 전라도 광주에서 활보하다가 조직을 이끌고 76년도 조양은이 파를 공격하게 됨으로써 그 중에 조양은이의 핵심 폭력계 형인 한 사람을 칼로 난자를 내서 중상을 입혀서 범죄 즉 조폭세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 3년간 서울에서는 명동 태평로를 중심으로 조양은이의 양은이파, 태촌이의 서방파가 주류를 이루면서 쫓고 쫓기면서 서로 피투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80년도 신군부에 의해서 이들이 모두 검거가 되고 장기 복역에 들어갑니다. 김태춘이와 조양은이가 구속이 되면서 서울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때 오비파 이동재가 등장해서 그 사이에 틈타서 자기 세력을 확산해 나가다가 조양은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조양은이 세력들이 힘을 잃고 있을 무렵 조양은이의 부하 하나를 집단 구태해서 중상을 입힙니다. 조양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자기 반개 조직인 순천의 시민파를 불러서 조양은이를 김태춘이를 공격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김태춘이가 아닌
이동재파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설명을 하고 나서 이동재의 소재를 확인해 가지고 회칼로 집중 공격을 해서 불구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동재 오비파는 사실상 와해가 되면서 88년도 이동재는 미국으로 떠나서 조폭세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김태촌이, 조양은이 등은 적게는 9번, 많게는 14번 구속돼서 각각 16년 또 34년 이런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각종 드라마 또는 영화, 여기에 조폭과 관련된 영화,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칠성파 이강환이가 그가 쓴 자서전을 토대로 영화계에서는 친구라는 영화가 나갑니다. 실제 주인공이 칠성파 두목 이광환입니다. 당시 곽경택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해서 크게 흥행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광환의 부하들이 쫓아가서 3억을 갈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양은이는 96년도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유명한 순복음 교회 조용희 목사님을 주례로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보수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보수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특히 고등학교 교내 안에까지 조직폭력배가 과연 꿈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즈음에 학원가에서는 학원 주변 폭력배가 생기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학생들이 직접 교복을 입은 채 패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자서전들이 모두 영화화되는 등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직폭력배들이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면서 청소년들의 하나 꾸미면서 환상을 자극해서 조직폭력배들이 그야말로 자고 나면 신규 신생 조직이 생깁니다. 그럴 즈음에 86년도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유착이 된 평민당 창당 방해 사건, 즉 용패례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안기부에서 사주를 받은 승공연합회 회장 이승환 씨가 고향 후배인 김용남 씨, 즉 용파리를 시켜서 전국의 평민당 창당 방해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이 연일 톱 뉴스로 다뤄주고 정치권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범죄와 전쟁이 시작되면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일제 소탕령이 시작이 됩니다. 김태촌, 조양은, 기타 모든 폭력배들이 사기가 꺾이게 되고 실제로 수많은 조직들이 와해되고 교도소에 초만원을 이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조직폭력배들 조직 수도 줄고 조직원들도 줄고 실제로 조직에 의한 폭력사건도 줄어들게 됩니다. 용팔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6년도 당시 경기도 수원에 용팔이 사건이 터집니다. 즉 수원 종로에 평민당이 개소식을 갖고 창당을 하게 된다는 선전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창당 방해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가 됩니다. 저는 이미 TV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평민당 창당 현장에 조직폭력배들이 각종 흉기를 들고 난입을 해서 유리창을 부수고 마구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걸 뉴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나름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원서장께서 저에게 사복 40명을 줄 테니 평민당 개소식장에 가서 이 질서를 관리해라. 그런데 일체 검거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이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예견되는 강목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행위자들 당연히 검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인 사복 중대를 저한테 주면서 그들을 질서를 유지시키라. 이럴 때
그러나 검거는 하지 말라. 이런 황당한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 지시대로 다음날 정보과 형사, 수사과 형사 등 해서 40명을 데리고 창당을 하는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치기 되기 전에 이미 확성기를 통해서 평민당 당사에서는 몇 시에 개소석이 이러니까 빨리 와달라고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약 100여 미터 전방 도로변에 버스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민당사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이 나오자 버스 안에서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손에 전부 신문지로 싼 약 30-40cm 정도의 이상한 물건을 다 들고 약 40-50명이 몰려 나오더니 그 중에 약 20명은 평민당 당사 2층에 있었죠. 거기를 쫓아 올라가고 나머지는 도로변에 서서 모두 손에 든 신문지를 양손에 잡은 채로 대기를 하더군요. 우리도 별일 없으리라 생각했고 형사들을 요소해서 그들이 대기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2인 1조로 배치를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나니 2층 평민당사가 유리창에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저것 집어던져서 2층 밖으로 물건이 튀어나오고 흉기를 휘둘러서 유리창이 박살나고 그런 와중에 뭔가 버스에서 내린 젊은 애 하나가 손에 가지고 장난하고 있던 그 신문지 뭉치를 떨어뜨리자 땅에 떨어진 그 신문지 뭉치가 뜻밖의 쇠소리가 나면서 파이프였습니다. 그걸 우리 형사과에 정일수 형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앞으로 떼구르르 굴러오는 파이프를 집어든 순간 조직폭력배들이 덤벼들어서 손에 든 신문지로 싼 쇠파이프를 사정없이 우리 정일수 형사를 향해서 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2대 맞던 정일수 형사가 내가 보는 면전에서 이마를 한 대 얻어맞더니 땅에 바로 떨어지면서 양손발을 큰 대자로 누운 채 눈을 뜨면서 동공이 열려 있고 내가 얼른 쫓아가서 눈을 보니까 눈이 동공이 열린 채 움직이질 않아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즉시 형사들로 하여금 그 때린 놈들을 두 놈을 붙잡아서 바로 옆에 있는 종로파출소로 연행을 하고 우리 정일수 형사를 긴급히 택시에 실어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안에 들어가서 검건 형사들로 하여금 그 체포한 그 깡패들 인적사항을 적고 수갑을 채운 채 신문을 시작하는데 경찰서장님이 들어옵니다. 어디선가로부터의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심상치 않아요. 막 화를 내면서 누가 잡으라고 그랬냐. 내가 검거하지 말라고 안 했느냐. 라고 해서 내가 이 얘기하기를 우리 형사가 쟤들한테 맞아서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의식불명인 채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 않은 짓을 왜 했느냐. 그 멍청한 놈 있느냐. 빨리 풀어줘라. 라고 해서 인적사항을 적은 채 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내보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적사항만 적은 채 수갑을 풀어서 내보내야 됐습니다. 다행히 한 2시간쯤 후에 그 형사를 후송한 같은 동료 형사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의식을 회복을 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건강하니까 다행했지 웬만했으면 그 아스팔트 바닥에 크게 쇠파이프에 맞아서 나가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용팔이 사건이고 내가 실제 내 부하 직원이 당한 그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9시 뉴스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수원 사건도 보도가 됐어요. 그러자 치안본부에서는 앞으로 다 잡아라. 지금 창당 방해 사건에 동원된 사람들을 인적사항을 모두 확보해가지고 검거에 나서라. 각 경찰서별로 평민당 창당 방해 사건이 있었던 관할 경찰서는 모두 검거 책임이 있다. 해서 다행히 용팔이 사건 나자 처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 공교롭게 우리 수원서에서 우리 정일수 형사를 구타함으로써 체포됐던 그 2사람 인적사항이 전라북도 김제와 하나는 부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검거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 청부한 사건이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김용남, 즉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용팔이로 알려진 김용남 씨는 제가 작년 6월경에 수원의 모 식당 개업시장에서 함께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은 기독교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복음 활동을 하는 등 종교 생활에 전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치권의 희생물이라는 거 그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참 정치권에서 이와 같이 조직폭력배들을 적극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이 조직폭력배가 없어지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할 말은 하루 종일해도 못답니다만은 이 정도로 생략하고 이 다음에 제가 경험하고 참 분노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던 범죄와 전쟁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